대동기 교육품 31장 보겠습니다. 대동사 말씀하시기를 안으로 정신 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 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육이 쌍전하고 내후가 겸진하여 결함 없는 세상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현대와 같이 물질 문명에만 치우치고 정신 문명을 등한시하면 마치 철 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들려준 것과 같아서 어느 날 어느 때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를 것이니 이는 육신은 완전하나 정신의 병이든 불구자와 같고 정신 문명만 되고 물질 문명이 없는 세상은 정신은 완전하나 육신의 병이든 불구자와 같나니 그 하나가 충실하지 못하고 어찌 완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내외 문명이 겸진되는 시대라야 비로소 결함 없는 평화 안락한 세계가 될 것이니라. 보세요. 이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양분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 대동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신 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 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육이 쌍전하고 내유가 겸전하여 결함 없는 세상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따져보면은 정신 문명은 당연히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는 거야. 우리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뭐라고 말씀? 물질 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일은 과학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뭐냐면 물질 문명, 과학 문명 이것이 발전되는 것은 촉진되어야 할 거예요. 부정되어야 할 게 아니야. 이 본문의 느낌은 그거죠. 절대로 부정되어야 할 게 아니야.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상세계라고 하는 거 약간 이제 이론적으로 들어 현상세계라고 해야 되는 것은 부정의 대상이 아니야. 그것은 긍정적이고 발전해야 될 대상인 거야. 그러니까 원불교 안에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업은 부정의 대상이 아니야. 다 긍정돼야 될 대상이야. 심지어는 조금 더 내밀하게 들어가자면 교도 숫자를 많이 늘려야 된다? 이것은 부정돼야 될 게 아니야. 사실은 긍정돼야 될 거야. 왜 부정될까? 알맹이가 없어서 그래요. 이걸 욕망으로 끌어가고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대로 내외가 겸진하는 방식으로 외적 성장을 추구한 게 아니라 내외가 겸진한 방식이 아니라 내가 빠진 외적 성장만을 추구한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숫자가 왜 부정돼야 돼? 숫자는 부정돼야 될 필요가 없어. 근데 숫자만 추구하니까 부정된 거야. 물질 문명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물질 문명이라는 것은 부정될 게 없어. 그런데 얘가 내외가 겸전한 물질 문명이 아닌 거야. 한없이 그냥 그 물질 문명만을 위한 물질 문명이기 때문에 이게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지 대동사님의 의도 안에서는 불정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원불교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의 종교? 그냥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 그냥 하나의 특정한 사람들끼리 자기 믿음 이게 아니야. 참문명 세계 건설을 위한 이념이에요. 참문명 세계 건설. 참문명 세계는 분명하게 말씀하죠. 도학과 과학이 병진돼야 되고, 내외가 겸전해야 돼. 이때 내는 뭐예요? 내. 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거, 개념적으로 정리 잘해야 돼요. 제가 설교 때는 이런 얘기 좀 하고 그랬었는데, 내라는 것은 뭐냐면, 안쪽. 안쪽이라는 건 뭐냐면, 청정한 거예요. 생각의 안쪽이에요. 경험의 안쪽. 판단의 안쪽.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안쪽이에요. 이게 지금 내야. 이건 청정한 거예요. 이게 내예요. 외는 뭐예요? 바깥쪽. 이 청정함의 바깥쪽에 있는 거. 이거 외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정적, 외정적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이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생각은 우리 몸 안쪽에 있는 거 아니고 생각은 내 아니에요? 아니야. 생각은 외야, 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그러면 감정은 안쪽 아니에요? 감정은 바깥쪽이야. 그러니까는 이거 내외에 대해서 우리 교단에서 정립이 잘 안 돼 있어요. 내외 교리 해석에 있어서 내외를 말할 때 안쪽과 바깥쪽을 말할 때. 그러니까 안쪽은 불생불멸한 자리를 안쪽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생멸하는 경계들은
바깥쪽이라고 말해. 근데 안쪽과 바깥쪽은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안팎은 항상 원래 같이 있어. 다만 한쪽이 너무 기울어져 있는 거지. 바깥쪽은 겁나게 큰데 안쪽이 없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너무나. 이것이 잘 맞아떨어지면 이것이 내외가 겸전한 세상이야. 균형 맞는 세상. 그런데 이것이 비율이 틀어져가지고 외쪽만 컸다? 또는 이것이 비율이 틀어져가지고 외연은 너무 없고 안쪽만 컸다? 이러면 그것은 균형이 안 맞고 참문명 세계가 아니에요. 개념적으로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론상의 입장에서 보면 외는 인과보응의 세계, 다시 말해서 물질 문명의 세계, 과학 문명의 세계, 그리고 내는 도덕 문명의 세계, 불생불멸의 세계.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함께 있는 거예요. 떨어져 본 적이 없어. 지금 내가 이 소리가 있잖아. 소리가 지금 청정함의 바깥쪽에 있는 거거든. 이 소리가 청정함의 바깥쪽에 있으니 이 감각이 되게 오랫동안 해봐야 돼. 이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 청정한 거 이게 안쪽이구나. 이게 느낌이 있어요. 느낌, 이걸 안쪽이라고 말하는구나. 여기서 튀어나간 게 바깥쪽에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는 이 생각이라든가 소리라든가 판단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촉감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것을 환히 아는 그 자리가 안쪽에 있어요. 환히 아는 그 자리가. 그리고 환히 아는 대상은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을 바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식 주체는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내외 문명이라는 것을 안으로 또는 밖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안으로는 정신 문명, 밖으로는 물질 문명, 안으로는 불생불멸, 밖으로는 인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념 정리가 잘 되세요? 개념 정리. 근데 개념으로는 이해를 했는데 일단은 체험으로 이해해야 돼요. 체험으로. 체험적 이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두 개는 이미 떨어져 있어 본 적은 없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의 시대, 지금 이제 대동사님의 당신이 바라보는 그 전후 시대죠. 대동사님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시대, 앞으로의 시대까지는 이제 물질 문명 시대예요. 물질 문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자가증식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거 흐름은 못 막아요. 이미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걸 부정하면은 그럼 물질 문명의 반대쪽에 서는 거야. 물질 문명의 반대쪽에 서면 물질 문명을 물질 문명을 갖다가 선도할 수 없어요. 물질 문명에 깊숙이 들어가고 물질 문명을 긍정해야 되고 물질 문명의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만 물질 문명을 선도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욕망을 부정하는 전통이죠. 욕망을 부정하는 걸 보고 우리는 이제 저거라고 하죠. 인욕한다 그러거든. 인욕. 그리고 요거 인욕하는 걸 보고 우리는 고행주의라고 말해요. 고행주의. 물질 문명을 부정하고 인욕하고 고행하는 이러한 방식의 수행 풍토는 사실은 뭐냐면 오래전에 끝났어요. 오래전에 끝난 거예요.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대승불교가 나올 때 끝난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걸 전제하지 않는 건 아니야. 고행은 기본 전제야, 수행이. 하지만 그게 고행 일방으로 떨어지는 공부 풍토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대종사는 오히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셨어.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욕망?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욕망이 아니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욕망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해. 그래서 욕심 있는 놈이 큰일하지 욕심 없는 놈은 큰일 못한다. 이렇게까지 나아가셔, 대종사님은. 그래서 작은 욕심을 큰 소원으로 돌려라.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질 문명을 대종사는 거부했던 분이 아니야. 대종사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최근에 이제 우리 길사님하고 이제 차 마시고 밥 먹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길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우리 지금 선지님들 이야기 속에서 항상 이런 얘기 있잖아요. 총구 갔더니 밥을 이렇게 막 소복에 준 거야. 바닥에다 툭 때리니까 이제 반들 밑으로 툭 꺼지더라. 그래갖고 한 사람이 도우면 그걸 숟가락으로 나눠가지고 그 밥 한 끼를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던 시절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대종사님 당대는 안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 그러한 저기 뭐죠? 추모담을 하시는 분들, 그 시대에 사셨던 분들은 뭐냐면, 1940년대 이후라는 거야. 그때 이제 막 저기 뭐야, 일본군이 막 저기 막 대동아 전쟁 엄청나게 수탈해가고 막 다 뺏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막 이제 그다음에 그 해방 이후에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힘들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못 살 때, 엄청나게 힘들고 수탈당하는 그 시기를 왜 원불교를 경험하셨던 분들의 이야기지, 사실 대종사님 사셨던 그 열반 전까지 대종사님이 있었던 총부는 풍요로웠대. 밖에서 볼 때 풍요로운 곳이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곳이었대. 거기에 소속되고 싶은 거야. 저 집단에. 다만 정신적인 걸 추구했던 게 아니야. 괜찮게 먹고 살았던 거야.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단이 그런 시절이 있었어? 나는 잘 모르니까 역사에 원불교 역사에 아무래도 좀 짧잖아요. 근데 이제 길사님은 이제 아주 그 사료들을 다 그냥 아주 그냥 뭐 교단의 사료들을 다 보면서 공부하신 분이니까 잘 알지 엄청. 진짜로 생생하게 잘 알아. 내가 볼 때 참 길사님. 그러니까 그건 참 진짜 오자지. 배워야 돼. 이게 길사님이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그랬어. 나의 생각을 수정해야 되겠구나. 물chất 문명에 대한 나의 생각. 이걸 수정해야 되겠구나. 대종사님은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대종사님 역사를 살펴보니까 대종사님은 깨닫고 난 이후에 뭘 했냐면 바원공사를 하고 저축 작업을 하고 바원공사를 하고 막 이랬어. 그 이후에도 물질적 노력을 쉰 적이 없어. 그러고 보니까. 안 쉬었던 거야. 그리고 그게 거기 안에서 예를 들면 엿장사도 하고 과수원도 하고 뭐 양잠도 하고 했지만 그게 100% 실패로 끝나지 않았어. 그게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렸던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종사님은 당대 최신 물질적 트렌드를 따라다니면서 하셨어, 그 일을. 왜 내가 이걸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까?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실제로 그렇게 사셨는데도 나는 과거 전통적 불교적 입장으로 자꾸 우리 교단을 바라봤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치 이러한 물질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종사님, 그 대종사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조로 쓰는 정도로 생각했던 거야. 아니야. 아니라고.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추구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뭘 해도 최신을 했어. 최신을.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그리고 주산 종사님이 해방 이후에 전제동 보고 사업을 했어.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요, 최신 정도가 아니에요. 사회를 선도하는 조선사회의 맨 앞장에서 선도했던 그런 그룹이었던 거예요, 원불교가. 그러니까 아, 너무 몰랐다, 내가, 진짜. 대종사 너무 몰랐다. 그리고 나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있었어. 우리 교단 안에서 그 산업기관이라든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해. 그리고 원불교가 그동안에 뭐 사업한 거 다 빵빵 말아먹었어, 많이. 큰 문제를 크게 터뜨렸다고. 남한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어? 그 이후에 경제적인 일을 크게 터뜨렸어. 지금 생각해보면은 우리 교단이 미래적 가치로 선도했나? 아니면 단지 돈 벌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나?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대종사님은 철저하게 미래적 가치를 선도해갔던 분이야. 선점했지. 미래 가치를 선점했다고. 그러지. 그냥 돈 잘 벌고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질적,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대종사님은 하나 확실한 건 최소한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주셨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 수준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당시에 선진님들, 그 산업부에 계셨던 선진님들 중에서 몇 분을 대시면서 나는 몰라. 그분들이 그 당대에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었냐고. 아니라는 거야. 도인들이었다는 거야. 도인들.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경하고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산업 그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겸전한 인물이 그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존경받았던 거고 다른 사람 속이면서 그 일을 안 했던 거예요. 정직하게 그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돈도 벌었었고. 그 나는 그 나는 항상 그래. 내가 어떠한 생각을 했든 그건 나의 생각이고 만약에 대종사님의 역사 속에서 그거가 다른 모습이 있다 그러면 내가 신주단지 모시듯 수십 년을 했어도 난 한순간에 버릴 수 있다. 나는 그게 신심이라고 생각하거든. 스승에 대한 신심. 대종사님의 본문을 내가 몰랐던 게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막 오만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막 가치관을 가지고 막 정립을 해가지고 잘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왔어. 대종사님의 행적에서. 그러면 내가 했던 거 산더미처럼 있어도 난 한 번에 버려야 된다. 그렇게. 나는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고 행적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 나는 교단을 이렇게 이끌고 싶어. 그러면 이것이 있어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이것과 부합하는 것만 찾아졌어. 지금 우리가 꽤 많이 그래요. 꽤 많이 그래요. 그 중에 대표 주자가 교화단이 문제예요. 교화단 문제. 들으려고를 안 해.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이것을 갖다 뒷받침할 수 있는 쪼가리들만 갖다가 이걸 정당화시켜요. 미주 총풍 문제? 무슨 저기 해외 종법사? 대동사님의 말씀이라고요? 아니에요. 대산종사 말씀이지. 근데 우리는 대종사님이 했던 걸로 해야 이게 정당화되니까 그렇게 해. 대종사님이 없던 역사까지 만들어서. 이런 짓은 안 해야지. 신심 없는 일이야. 나는 그렇게 보는 거야. 자기 욕망에 놓이지. 그게 대종사님이 그렇게 안 했으면은 대종사님이 그렇게 안 했지만 우리는 앞으로 하겠다. 그러면 될 걸. 왜 굳이 없는 역사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 그리고 대종사께서 그렇게 한 역사가 없으면은 대종사께서는 그렇게 안 했지만 우리는 여기에다가 교화단에다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조금 확대해서 하겠다. 이러면 될 걸. 왜 굳이 대종사께서 그렇게 안 한 걸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대종사께서 그렇게 한 것처럼 만들어? 이 자기 욕망의 노예들이야. 자기 욕망의 노예들. 갑자기 말이 샜는데 중요한 건 원불교 안에서의 그 생산활동,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지받아야 되고 그것이 뭐가 문제냐? 대동사님 말씀하신 대로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거예요. 내외가 겸진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자체를 부정할 게 아니라 그건 적극적으로 해야 돼. 부족한 걸 채워야 돼. 반성하고. 존중받아야 되고. 나도 그게 항상 고민이었어. 저분들이 없으면 정부가 유지돼? 저분들의 행실, 저분들의 어떤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도 뭐가 막 있고 암투가 있고 그렇지만 그걸 수정하면 되지. 그걸로 인해서 파생된 걸로 사실은 우리 교단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항상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종사님은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한쪽도 버리지 않으셨어. 철저하게. 그런데 우리가 기울었어. 그걸 반성하고 바로 세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업 쪽에서도 길이 더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교화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물질적인 그 수준에 너무 머물러 있으니까 숫자만 불리고 사람들한테 욕구에만 맞춰주고 했지. 교무들도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자기의 공부를 하고. 근데 진짜 도학 문명을 병진하면서 교화를 했냐고. 사업도 사실은 도학 문명을 병진하면서 사업을 했냐고. 반성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였어. 앞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아. 물질이 문제가 아니었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과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 거기에 주인공이 빠졌던 거야. 물질의 노예였던 거야. 교화를 하면서도 우리는 물질의 노예적 방식으로 교화를 했던 거야. 사업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병진하는 참문명 세계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 회상 안에서 사실은 물질 문명이 더 주류가 됐던 거야. 그게 우리 교단의 위기를 가져온 거라고 난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교단의 위기가 나올 때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그러면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 근본 정신. 그럼 근본 정신은 뭐냐 그러면 개교의 동기야. 철저합니다. 개교의 동기가 근본 정신이야. 원불교를 왜 만들었어? 원불교가 왜 존재해야 돼? 그거에 대한 물음이 개교의 동기거든. 이것은 개교의 동기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개교의 동기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개교의 동기에 대해서 그걸 보설하는 많은 법문이 존재해.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거지. 그리고 정전에 나와 있는 개교의 동기는 그걸 압축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한 페이지짜리로. 결과적으로 그 개교의 동기의 정신이 여러분 그 대종사님이 구인단원을 모집해가지고 그 구인 기도를 올렸잖아. 구인 기도를 올리실 때 그때 올렸던 충문이 개교의 동기 내용과 똑같아.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충문 몰라? 아, 내 설교 올려놓은 것 좀 봐봐. 개그의 동기 치면 나와. 그 대종사님께서 그 하셨던 그 충문의 내용이 개그의 동기의 내용이고, 그것은 지금 우리 교단이 존재하는 한, 그 마치 그 북두칠성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저기를 떠나면 안 되는 거야. 이쪽으로 흘러가도, 아, 우리 교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거지. 저쪽에 흘러가도, 아, 우리 교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거지. 내가 여기서 일하는 이유는 이거지. 하고 그 본질로 돌아와야 되거든. 그게 결과적으로 참문명 세계 건설의 목적이 있었던 거야. 참문명 세계 건설은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서로 겸전하는 내외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계였던 거야. 우리 교단이 왜 문제가 됐냐? 한쪽이 부재했던 거야. 우리는 사실은 정신 문명 세계를 추구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거야. 실제로 말만 존재했던 거야. 철저하게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 사회를 선도해야 될 입장에 서 있었던 우리가 물질 문명의 노예가 돼버렸어. 자, 중요한 거. 내가 왜 사업기관,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것이 탄탄함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스스로 자활력이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돼 있잖아. 그러면 예속받게 돼요. 타인으로부터. 내가 아쉬운 게 없어야 내가 주체를 가지고 옳은 일을 할 수 있어. 아쉬운 게 있으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아쉬운 게 있으면. 그래서 나는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철저하게 못할 거면 국가 예산 받아서 무슨 일 안 했으면 좋겠는 거야. 국가 예산 받아서 무슨 일 하니까 실제로 우리 기관에서 교화를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거잖아. 어린이집? 학교? 뭐 저기? 학교는 좀 그나마 거기는 교화할 수 있는 공간이지. 그런데 복지기관에서 교화할 수 있어요? 원불교 원죄도 못 꺼내잖아. 왜? 우리 예산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돈은 그 경제적인 어떤 유지는 할 수 있을런가 몰라도 결과적으로 교화 활동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자립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경제적 자립력이 커지면
그러면 교화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눈치 안 보고. 그리고 사회에다가 옳은 것도 얘기할 수 있어. 국가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국가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어. 분명히 잘못됐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도 말할 수 없어. 왜?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면 감사 들어와가지고 막 쑥대밭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런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제도를 잘 운영하면 그런 걸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주장하려면 우리가 걸림이 없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정의를 주장함과 동시에 우리의 오른팔, 왼팔, 오른발가락, 왼발가락이 잘려 나간다는 걸 감수하고도 그 일을 할 수 있으려면 그거보다 훨씬 큰 게 우리한테 있어야 돼. 그게 경제력이야. 아, 아쉬워요. 대종사님의 이상과 포부는 대종사님 때까지였나 봐. 우리 교단 안에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낙후에 대한 길을 걸어간 거예요. 계속해서 조금씩. 대종사님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아, 아쉽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 시대에 그러면 이제 이 물질 문명 시대, 뭐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를 놓고 볼 때 그러면 그 시대는 어땠냐?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지. 그 대종사께서는 정신은 훌륭하나 육신의 병이든 불구자와 같다. 이렇게 비판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충분히 물질 문명이 개벽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참문명 세계 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봐. 대종사님이 지금 시대에 나온 것은 이제는 과거에 어마어마한 과거 시대에도 해내지 못했고 우리가 없으면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또 반대로 이 결함 있는 세상이 될 건데 우리가 중간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의 이 이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참문명 세계로 갈 것이다. 이게 조화로운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로운 시대로 갈 것이다. 그 가치를 가지고 계셨던 뭐냐 그 비전을 우리가 그 비전을 가져야 되거든. 우리는 지금 생존 자체가 어렵고 우리 교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지금.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요 세상이 먹힐 거라고 봐요. 예,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대종사님의 이 가치는 이거는 모든 성자가 이루고자 했던 꿈이에요. 모든 인류가 만들고자 했던 모든 인류가 지향하고자 하는 꿈 같은 일이야. 근데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지켜내야 돼. 어느 어느 시절에 꽃이 필지 모르지. 씨가 썩어 없어져 버리지 않는 이상은 어느 시절에 분명히 꽃이 필 거야. 지금은 확실히 종교가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분명해. 근데 지금 지켜내야 돼. 마치 겨울 같은 거니까. 그리고 또 언젠가는 필요한 시대가 올 거야. 이 불진 문명이 극을 달하면, 극을 치고 나면. 그럼 그때는 이거다 하고 내놓을 게 있어야지. 인류가. 그 인류가 이걸 내놓으려면 특정한 세력은 이걸 지켜내야 된다. 나는 그게 원불교라고 봐. 당장 우리 시대에 꽃이 안 필 수 있어요. 네, 저는 그거 지금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우리 시대에 꽃이 안 필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지켜내야 되는 것까지는 우리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합시다. 네, 안팎에 대한 정리를 좀 잘하세요. 내외, 안팎. 예, 그걸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으로 해석한 것은, 이 박근삼 경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여러 번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하려다가 오류도 있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 그러고 제가 어느 정도 지금은 정립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교단 안에서 그 내외 문제를 설명할 때는 오류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내외 또는 안팎 이야기할 때 생멸을 가지고만 그 구분을 해서 생멸적인 차원에서 왜냐면 마음, 욕심 이런 것은 안쪽이고 그 다음에 대상으로 존재하는 거, 뭐 자동차, 집 이런 건 바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안에서 존재하는 마음에서 존재하는 생멸심도 바퀴라고 봐야 돼. 그래야 이제 이게 교리 해석에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지식이라고 하는 건 아니야, 바퀴야. 우리는 지식을 아니라고 생각해 버린다고. 아니, 바퀴라고 생각한다고. 아니, 저기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머릿속에 있으니까. 근데 아니라고. 그런 개념이. 지식은 바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교리 해석을 하면은 이 해석이 큰 무리가 없어요. 문명에 대한 해석이나 또는 물질 문명, 정신 문명, 그 다음에 이제 인과공과 불생불명, 그 다음에 모든 문제들 다 해석이 돼요. 근데 결국은 사람 문제, 사람 문제인데, 그 대종사님 당대에는 대종사님의 그 아주 대종사님의 뜻을 받아서 팔팔했던 사람, 그 정신이 살아있었던 사람, 추산, 송도선, 도산, 이동환, 이런 분들. 그분들이 너무 빨리 가셨어요. 그분들이 사실 교단의 젊은 정신의 주체였거든. 그분들이 너무 빨리 가셨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그러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이제 대동산이 돌아가시고 다 그렇게 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그런 캐릭터가 이제 없었던 거고, 그 당대의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 총부를 방문하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제 원불교가 이제 완전히 이제 집중포화로 받기 시작하지. 직접 이제 대종사님이 그 양반을 만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양반이 왜 그 원불교를 만나러 왔고 대종사님이 한테 그렇게 그 찬탄을 보냈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교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힘들게 사는데 여기 이 양반은 자기 밑으로 들어온 사람을 잘 살게 해줬어요.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는 다만 무슨 정신적으로만 이렇게 구현했던 게 아니야. 물질적으로 정말 그 괜찮았다고. 다름이 아니라 무슨 뭐 대단한 뭐 이거 있어서 아니라 그 왜 가보면 가풍이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 거야. 물건 하나도 정갈하고 음식 하나를 내어도 정갈하고. 그때 당시에 조선 민중이라는 게 어떻게 살았겠어요. 완전히 지저분하게 살고 그냥 살고 술 마시고 막 방탕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야말로 문명화된 그러한 집단이었던 거야. 특별한 집단이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그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굉장히 탄탄한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은 무엇이 그렇게 만드느냐? 그러면 그 리더의 내적 역량이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리더의 내적 역량이. 그 사람이 그러한 그 관념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그 집단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어느 순간 그것이 대거 빠져버리면서, 이제 색깔이 완전히 변해버렸지. 색깔이 완전히 변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 교단에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교단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느 부분을 건드려야 되느냐? 사람을 건드려야 돼요. 사람을. 그래서 저는 그 인재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지금 이게 가장 큰 우리 교단의 핵심 과제라고 봐요. 우리의 먹거리, 앞으로의 먹거리, 우리 교단의 교화의 어떠한 그 비전은 사람이 만든다. 사람이.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명상 이 법인을 만들고 지금 거기에 일할 사람, 함께 할 사람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거하고 직접적 맥락이 다 있는 내용. 직접적 맥락이. 그래서 사람을 지금 굉장히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찾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미래교화의 그 선봉장으로 활동할 사람들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미래 시대에 그 밥그릇을 만들어내야 된다. 활동 공간을.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제가 보기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답이 없어. 근데 참 사람 10명 만드는 것도 어려워. 어려워. 그 저는 왜 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찾으면서 구도적 태도를 가진 사람을 찾냐면 저한테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제 사적 취향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예를 들면 명상에 대해서 이론과 지식을 학습하는데 몇 년이면 되겠지. 더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세계적 수준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수행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우리가 앉아가지고 스터디 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 많이 부족한 거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머릿속에 뭐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실제로 자기가 구도자여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가 지금 배운 거, 아는 것을 가지고 정말 삶 속에서 구현해 보려고 그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안 돼. 그럼 인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도자를 찾는 거예요. 구도자를. 구도적 태도를 가진 사람을. 근데 막상 구도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냐. 진짜로 그냥, 성불재중, 정말로 나는 부처되고 싶어. 막 이런 욕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냐. 잘 없어, 진짜. 나는 인연이 짧아가지고 그런지 진짜 주변에 못 찾겠는 거야, 이게. 사람은 좋고, 인격도 훌륭하고, 이런 사람은 있지. 사람 좋은 사람 많이 있어요, 원불교에. 순수하고. 근데 나는 그거 갖고는 부족한 거야, 내 마음속에서. 그거 갖고는 부족해. 진짜 구도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필요해, 열망이 있는 사람. 그래야 인류적 인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 인류적 인격이 나와야 교단의 비전이 있지.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천지백갈이요. 우리가 그 성속의 차별이었고, 그런 교단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그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그런 과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세상을 보는 안목도 필요하고, 예, 그러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또 사실은 뭐냐면 누군가가 좀 어느 정도 좀 끌어줘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예, 결국 사람 문제네. 나도 뭐 사람 문제야. 우리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걸 실현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정책으로 입안하거나 또는 교육과정에 편입하려면 그만한 안목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사람의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결국은 뭐냐면 인재는 아니다. 예, 우리 교단이 뭐가 문제? 인재는 아니다. 저는 일관되게 그 생각이에요. 연마하면은 꼭 사람 문제로 귀결이 되더라고. 결국 사람 문제더라고. 돈 문제는 아니야. 사람 문제지. 한 사람이 정말로 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면 나는 우리 교단 한순간에도 바뀔 수 있는 교단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 진짜. 우리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를 들면 최고 지도자에 대한 그 신뢰가 있는 교단이잖아. 그리고 조직적으로도 어느 정도 상당히 밀접하게 아주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또 우리 교단을 또 바꾸려고 맘먹으면, 그러면 또 못할 것도 없다, 그 생각해. 우리가 지금 배포가 너무 작고, 국량이 작고, 그래서 그렇지.